새로 계획한 일들을 모두 실천하고 있나요? 계획을 세울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고, 오해 속에 꼭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편리함을 느끼고 미루게 되곤 하죠. 저는 꿈을 늦게 이룬 케이스예요. 사람이 맘만 먹으면 이룰 수 없다는 말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사실 좀 어려운 삶을 살았었는데 여러분들도 힘내서 계획한 것들을 실천해 보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어요. 저는 30대 여성이고 제 성공 이야기를 할 때 동서연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동서연에 대해 조금 욕을 할게요. 20대 초반에 9살 차이 나는 남편과 결혼한 후 10수년째 잘 살고 있었어요. 늦게 결혼한 서방님과의 동행은 작년 추석 때 처음으로 명절을 같이 보내게 되었어요. 서방님은 작년 봄에 결혼을 했었고 그들의 첫 명절이었죠. 명절 첫날에는 시부모님을 방문했어요. 우리는 어머님께서 사놓은 재료들을 가지고 주방에서 부치고 재워진 갈비도 요리했어요. 남편과 아버님도 재료를 손질하고 부족한 것들을 구하면서 틈틈이 청소와 정리를 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밥상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제사가 없는 집이라 간단히 먹어도 되지만 우리 시댁은 명절 분위기를 내기 위해 음식을 정성스레 준비하는 편이에요. 또한 저희도 친정 부모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런 날이 아니면 명절 음식을 먹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저희 애들에게 명절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명절에는 특별하게 준비해요. 또한 명절에는 밖에 나가면 식당이 문을 닫아서 식사하기도 어려워요. 우선 두은이 젖을 만들고 설에는 만두를 만들어 먹는 것이 저에게는 재밌었어요. 시어머님은 우리와 달리 긴 연휴에 해외여행을 가기도 했어요. 한글 맞춤법과 문맥에 맞게 다음과 같이 제작성해 드립니다. 가거나 혹은 각자의 집에서 푹 쉬면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명절은 북적북적한 게 좋잖아요. 어머님께서 계실 때는 한평생 이렇게 밥 해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셔서 우리 어머님이 제 뜻에 맞춰주시는 거죠. 그래서 힘들 줄 모르고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첫 명절을 맞이하는 서방님과의 만남은 그날 일부러 늦게 오라고 했습니다. 배려심 많은 우리 어머님은 앞으로 명절은 안 와도 되지만 결혼하고 첫 명절이니까 차려놓은 밥을 먹으라고 서방님께 저녁 먹으러 오라고 했어요. 서방님과의 만남은 그날 시간을 맞춰 도착했는데 준비가 다 되어 있었고 음식들을 상에 나르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음식을 그릇에 담으면 아버님께서 제 남편 서방님께서 거실에 있는 상에 옮겨주시고 어머님은 설거지를 하며 뒷정리에 한창이었고 다들 일어나서 접시들을 상으로 나르고 있는데 동서가 멀뚱멀뚱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동서 시댁에서의 명절은 처음이지. 우린 이렇게 해먹어 이것 좀 상에다 놓아줄래? 뜨거우니깐 조심하고 저는 전이 담긴 접시를 동서한테 내밀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표정을 찡그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제가 오늘 입고 온 옷이 해서 일을 못하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런 옷 안 입고 하는 건데 보니까 새하얀 니트에 밝은색 치마를 입고 왔더군요. 어떤 마음으로 저런 옷을 입고 온 줄 알겠어요? 딱 보니 오늘 나는 절대 일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저렇게 입고 온 것 같더라고요. 옷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솔직히 기분이 팍팍 들더라고요. 상해했지만 최대한 부드럽게 동서에게 말했어요. 나도 처음 보는 동서와 감정적으로 상하지만 함께 지내기가 싫어했거든요. 이건 전이라고 묻기도 뭐하니 그럼 밥도 안 먹으려고 조심스럽게 가져오면 된다고. 자, 이거 가운데에 놔줘. 어디 건방진 건에 온 가족이 다 같이 밥상을 차리는데. 혼자서도 안 하실 게 많은데 어머님, 아버님도 모두 바쁘게 움직이시는데요. 업무를 하는 사람도 없고 모두 함께 식탁을 차려서 먹는 게 당연한데 자신만 숟가락만 얹고 있잖아요. 지가 무슨 공주인가요? 이 정도로 일도 안 하시겠다는 건 어디서 예에 없는 행동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기분이 속상했어요. 제가 그렇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시를 나르라고 했더니 자기 남편을 힐끗 봐서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서방님이 나에게 살갑게 굴더라. 형수님, 제가 더 많이 낼게요. 이거 가운데에 놔두세요.
갈비는 그 옆에 놓으면 돼요. 괜히 서방님이 눈치를 보며 이리저리 뛰었어요. 동서가 시댁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아유, 서방님, 누가 보면 제가 일을 시키는 형님인 줄 알겠어요. 왜 사람을 오해하게 해요? 동서 옷에 튈까 봐 그러는 거면 저기 소파에 가서 앉아 있어요. 아, 형님, 죄송해요. 제가 명절은 또 처음이라 생각 없이 이런 옷을 입고 왔네요. 정말 죄송해요. 얄미이도 해놓고 죄송하다니요. 말만 그러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서방님도 자기 집 식구들이 명절에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었을 텐데 자기 와이프가 그런 생각 없는 행동을 하는데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말해줬는데도 그랬던 것인지. 식으로 하는지 알기 어려웠지만 서방님까지 미워졌다. 순간이었어요. 아무튼 동서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합세해 상에 다 차려놓고 모두가 밥상 앞에 빙 돌려 앉았습니다. 선은 시아님 바로 옆에 있었어요. 아버님이 밥을 드실 때마다 밥 위에 계속 반찬을 놓아주며 시키지도 않은 수발을 들고 있었어요. 또한 이야기를 이끌어가며 아버님과 말도 해주고 있었죠. 동서가 대화를 잘 이어주고 아버님의 말에 맞장구도 많이 쳐주며 아버님도 재밌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막내 며느리가 말을 잘하는구나. 애교도 많고 덕분에 집안 분위기가 밝아진 것 같아요. 아버님과 함께 얘기하니까 말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역시 같은 직군에서 일해서 그런지 말이 정말 잘 통하는 것 같죠. 아버지께서는 판사로 근무하신 후 정년 퇴임하시고 잠시 변호사로 활동하신 뒤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개설하실 예정이십니다. 제 남편은 변호사이신데 우리 가족들 모두 법에 관련된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상식이라던가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 그런 뉘앙스가 느껴졌고 동서 씨의 인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지만 동서 씨가 아버님을 존중하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나 어머니도 역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 시아버지 혼자서도 밥 잘 먹을 테니까 먹어라. 제 딸은 밥 한 그릇도 안 먹었네. 열심히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어머니 반찬들이 너무 맛있어서 특히 갈비가 식당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맛있어요. 집에 갈 때 우리도 좀 싸주세요. 이건 내 형님이 했어. 정말 맛있지? 그네가 요리 솜씨가 뛰어나. 너희들 집에서 밥도 종종 먹니? 오늘 음식 많이 했으니까 좀 싸고. 내년부터 올 거면 미리 와서 너희도 음식 하는 거 도와라. 안 올 거면 너희들 것은 안 할 테니까 미리미리 얘기하고 알았지? 그래야 공평하지. 어머님도 그날 동서한테 뭔가 기분이 상하셨지요. 가시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정말로 공정하신 분인데 동서가 갈비가 맛있다면서 시어머니 칭찬을 제가 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공짜는 없다는 말을 저렇게 딱 해주시니 속이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동서한테 그렇게 말하곤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눈을 찡긋하면서 무언가 신호를 보내셨어요. 저는 동서의 눈빛을 보고 나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혼내주었는데 이렇게 하니 너는 마음을 터놓은 것 같아 했다. 그때까지는 그래도 동서의 말과 행동을 봐줄 만했기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치우는 도중에 동서는 다시 엉덩이가 무거워진 것처럼 시아버지를 붙잡고 엉덩이를 늘어뜨리며 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판사로 일하시던 시절의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검사 일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전향할 예정인데 걱정이 많네요. 사람이 원래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되새기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아버님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한데 방법이나 조언을 주시면 좋겠어요. 동서는 시아버지 옆에 착 달라붙어서 함께 식사를 치우는 모습을 보면서도 변하지 않는군요. 생각을 안 하더군요. 그때 어머님이 나섰어요. 여보, 거기 있는 상 좀 접어줘. 응, 작은 애야, 상 접어야 하니까. 여기 행주 가져가서 상 좀 닦아줄래? 얼른 치워야지.
다른 걸 할 수 있으니 어머님이 다정하게 웃으면서 말하셨고,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치우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요, 주요. 아내, 주, 어디 있어요? 물티슈로 닦으면 안 될까요? 비닐 장갑도 하나 주세요. 제가 내일 어트에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서요. 그래, 그럼 작은 애는 뭐 할래? 나는 아들 며느리 자별 안 해. 우리 애들 어렸을 때도 집안일 분담해서 했고, 결혼해서 큰애도 이렇게 나서서 하자니 다른 집처럼 자기 자식만 아끼고 그러지 않아. 그건 알지? 그럼요, 저도 알죠. 어머님 정말 요즘 세상에 없는 현명하고 깨어있는 분이세요. 제가 어머니 며느리라는 게 멀지 않았을 때 함께 먹을 밥을 짓고 함께 식사하고 치운 후 과일을 깎아온 가족이 둘러 앉았습니다. 동서는 가족들이 선물을 사왔다고 하며 미리 준비한 것들을 꺼내 보였어요. 아버님 요즘에는 이런 스타일이 세련된 할아버지 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의 외모는 아직 할아버지라고 하기에는 좀 이르지만 조카들이 있으니까 요즘 유행하는 옷이 잘 어울리셨어요. 그래, 요즘 세련된 할아버지분들이 이런 옷을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야, 우리 작은 며느리가 내 패션에도 신경을 써주니 나는 참 든든하네요. 게다가 어머님은 짜잔, 최신 상품 가방이신 거예요. 요즘은 가방을 잡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요. 저도 줄 서서 간신히 2개를 잡았어요. 제 것과 세트예요. 어머, 이게 최신 제품 명품 가방이라고요. 아이고, 역시 인사형인데 누구에게 선물을 할 때는 정품 명품을 사야 해요. 짝퉁을 사면 안 돼요. 아니, 형인데 벌만큼 벌잖아요. 대기업 다니면서 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짝퉁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형님이 어머니께 예전에 선물했다던 그 명품이 뭘 말하는 거야? 딱 보니 급 S급도 안 되는 그냥 짝퉁이야. 그런 걸 선물해주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요. 잊고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께 선물해드렸던 그 지갑을요. 동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동서가 결혼할 때에는 상견례를 부모님만 모시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서의 모습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제가 일이 있어서 백화점에 갔을 때 그때 서방님과 거기서 만났어요. 마주친 2사람은 결혼 준비 중이었어요. 백화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었대요. 어머, 너희를 여기서 마주치게 되다니 어떻게 된 일이야.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나서 더 반가웠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서방님의 형의 아내인데요. 얘기 많이 듣고 있어요. 아이고, 정말 너무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님과 형님이 여기 오시겠다는 줄 알았다면 제가 연락해 같이 왔을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인데 아직 식사 전이시라면 같이 점심이나 먹을까요? 동서와 서방님을 백화점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반가운 마음이 컸고요. 서방님 주도하에 함께 밥을 먹게 되었어요. 정갈한 한정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어머님이 밥을 사시겠다고 지갑을 꺼내셨다. 어머님, 지갑이 왜 이래요? 아, 이건 너무 분명한 짝퉁이 아니에요. 한동안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는데 어머님이 이 짝퉁을 왜 가지고 다니시는 거죠? 아, 예쁘지 않나요? 이건 우리 장남의 처음으로 사준 지갑이에요. 우리 둘이 커플처럼 하나하나 맞춰서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수년째 소중히 사용 중이에요. 이건 나에게 소중한 물건이니 저 아이에 대해 그러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요. 아이는 상처받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게 소중한 물건이니까요. 어머님은 장난스러운 지갑이라고 막 짓지 말아주세요. 선물로 받은 지갑은 너무 작게 느껴져서인데 어머님 덕분에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넘어가고 있었어요. 여하튼 어머님의 말은 재밌다기보다는 비웃을지 않으면서 웃음이 나옵니다. 아이고, 이 짝퉁 형님. 주셨다고 진짜요? 아니, 시어머니께 사준다니. 정말 너무하네요. 동서는 정말 재수없게 웃어 있어요. 서방님도 그런 동서가 민망한지 귀까지 빨개졌고
동서와 입을 막고서 자리를 먼저 피했습니다. 저라고 그런 지갑을 시어머님께 사드리고 싶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런 지갑을 어머님께 사드린 이유는요.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일을 못하시는 것이 가난으로 이어졌습니다. 빚이 많았고 병원비도 밀려 있었어요. 동생도 있었기 때문에 전 돈을 빨리 벌어야 했어요. 고등학교 진학부터 상고로 가서 취업을 준비했고요. 학창시절 내내 여러 자격증을 취득했고 여러 가지 재주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 취업을 바로 할 수 있었어요. 성적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는 선생님들로부터 성실함을 칭찬받고 대기업에서 고졸 채용 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입사를 위해 노력하고 축복을 받아 운 좋게 합격할 수 있었죠. 그때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인 1월이었고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입사한 후에 남편을 만났어요. 당시 남편은 중견기업의 부장이었는데 그 부장님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남편은 저를 2년 정도 지켜본 후에 고백을 했어요. 그때 제 나이는 22살이었고 남편은 31살이었습니다. 미연 씨, 제가 이런 말을 한다면 좋게 생각해 주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입사할 때부터 미연 씨가 마음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두 분의 나이 차이가 있어 많은 고민을 했지만 미연 씨에게 더 많이 관심을 두고 싶어서 업무 명목으로 전화를 자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어울리면 좋겠습니다. 연애해보는 게 어떨까요, 부장님? 저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집안 사정상 제가 일 말고 다른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마음은 저도 부장님과 같아요. 하지만 제 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편의 첫 고백에 저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서야 빚을 겨우 갚기 시작했는데 제가 한눈 팔 정신이 어디 있나요? 게다가 계약직으로 입사를 한 것이었는데 그 애가 정규직 심사가 있는 애였거든. 더욱이 일에 집중해야 할 때였죠. 그런데요, 우리 남편이 제 사정을 다 듣고는 제게 더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사귀는 건 나중에 사귀더라도 정규직 심사 때 필요한 면접을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나서 주었고요. 그 덕에 정규직이 합격했습니다. 그 이후에 남편과 사귀게 되었어요. 고백한 지 6개월이 흘렀을 때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 먹어본 음식도 많았고 처음 갔던 곳도 많았습니다. 특히 저는 바다를 좋아하는데 남편과 함께 그 시간을 정말 많이 보냈어요.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귄 지 3개월 후에 일을 하시던 아빠가 다시 다친 후 수술을 받아야 했고 엄마의 질병이 악화돼 입원해야 했어요. 사귀면서 처음 보는 것들이나 먹어보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행복했던 그 시간들만이 있던 것 같습니다. 정은 씨, 너무 사랑하고 이 행복을 계속 이어가고 싶지만 우리 부모님께 돌봐야 해서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부족해서 알바를 더 해야 할 판이에요. 나 혼자 행복해지면 안 돼. 같은 생각이 들어서 새하얗게 당신의 삶에 나의 어두운 운명을 가로막기 싫어해요. 우리 헤어지자.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건 안 돼. 우리가 헤어지는 게 이치에 맞아. 나는 그걸 용납할 수 없어. 난 그만한 각오도 안 했어.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헤어지는 이유는 어떻게든 넘어가야 해. 내 삶이 버거워서 당시 헤어지자고 했어요. 저는 좀 독한 면이 있어서 그때 남편과 헤어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울며 매달리며 저를 붙잡는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병원비나 동생 학원비 등을 모두 대주겠다 했지만 저는 싫었습니다. 계속 헤어지자고 말하니 남편이 심리적으로 힘들었는지 집안에서도 모든 게 드러났어요. 저희와 헤어지는 것이 괴로운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애할 때 지금의 시아버지를 몇 번 만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 둘의 사귄 기간은 짧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이 진지하고 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 지금 은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이별을 한 것으로 보여. 슬픔은 나눌수록 줄어든다고.
그것을 정은이에게 나누는 것이 무리일까 고민해봐. 어머니가 걱정스럽다고 죄송해. 어릴 적부터 많은 부담을 안고 살아왔으니까. 최근에 정은 씨를 만나 데이트한 시간들은 저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정도로 행복한 순간이었어. 하지만 인생에는 우선순위가 있죠. 연애는 저에게 사치일 것 같고 남자친구에게 그런 부담을 줄 수 없어요. 남자친구에게 그런 부담을 줄 수 없다면 그러면 편은 어때요? 너희는 결혼하는 게 어때? 남편과는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데 우리도 상황에 따라 도울 수 있고 정은이는 결코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했고 미연이는 사정상 헤어져야 한다고 하니까 결혼하면 그 부분이 해결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때 결혼이라는 말이 가슴에 확 붙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인데 결혼이라는 말만 들어도 참 다크해지고 그때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도 정말 많이 힘들었나 봐요. 제가 고통을 잘 참고 잘 컨트롤하며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차라리 결혼을 해서 제 삶이 힘들고 좀 기대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 남편은 꽤 나이가 찼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다른 가족이 생기는 것이 이렇게 든든한 건지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모두 아프신 탓에 상견내지 못했고 시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의 병원을 찾아와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사돈이 이렇게 찾아와줘서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큰딸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다양한 면에서 미숙한 우리 딸을 포용하고 보살피신 점에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다는 말로 표현하기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으로든 최대한 도와주려고 해요. 미연이가 받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아들을 과분한 집에 장가 보내게 되어 몸처럼 버겁습니다. 단순히 저희 아들을 좋게 대해주시고 사위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효도를 다하고 가장의 역할을 옆에서 잘 지도하겠습니다. 과분한 것은 우리인데 훌륭한 아드님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집과는 다르게 보잘것없는 집에 귀한 아들을 시집 보내셨다면 괜찮으신지요? 좋은 혼자로 들어왔을 텐데 후회하지 않으실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 아들이 미연이를 많이 좋아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니보다 조금 더 미연이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녀가 결혼할 때 그게 더 좋다고 하는데 결혼할 이유가 이 정도면요. 충분하지 않습니까? 조건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좋은 혼은 두 사람의 마음이 잘 통하는 사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만한 혼은 없죠? 게다가 나이도 어리고 속이 꽉 찼어요. 미연이가 우리 아들을 품어줄지 말지는 미연이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정말 고마울 따름입니다. 직업이나 재산은 저희한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행복한 건 부모가 제일 바라는 거 아닙니까? 아빠는 시아버지의 말에 눈물까지 흘리며 고마워하셨어요. 제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전생에 어떤 덕을 많이 쌓아서 이런 시집과 남편을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생각뿐이었어요. 저희 시부모님이 정말 따뜻하시고 소박하셔서 큰 일을 하셨는데 바라는 건 정말 소소한 것들 뿐이에요. 말씀도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시는지. 제가 시부모님과 함께 했으면 위로를 받고 어리광을 부리고 싶어질 정도예요. 정말 친부모와 다름없을 정도로 저를 많이 아껴주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딸처럼 대해주셨고요. 결혼하면서 예단과 예물 그런 걸 모두 생략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결혼하는 새색시가 인사드릴 것도 많으니 번듯한 옷을 사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옷이며 신발이며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주셨어요. 그리고 백화점 밖으로 나와서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파는 떡볶이를 먹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이렇게 받기만 해서 어떻게 해야 해요? 어머님께 받은 것이 많은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고 너무 죄송해요. 괜찮아요. 나는 무력도 없고 식욕도 별로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한 가지 사면 오래 쓰고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맛있게 먹어. 내가 이런 떡볶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가 떡볶이를 사주면 그럼 된다. 아이, 오늘은 너무 많이 샀어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세요? 성의는 하고 싶은데. 그럼 어머니, 떡볶이 포장마차 옆 리어카를 살펴보시더니 거기서 지갑 하나를 고르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면 나 이거 하나 사주라. 내가 지갑이 없어서 동전, 카드를 갖고 다니기가 불편하다고 생각해보니까 이런 지갑이 필요해. 아이, 그럼 백화점에 들어가서 사세요. 이참에 좋은 거 사줄게요. 백화점이 바로 앞에 있는데 왜 여기서 살까요? 브랜드는 필요 없어요. 단지 튼튼하고 만족스러운 디자인이면 돼요. 그럼 얼마나 좋은지 알겠죠? 마음에 필요한 거야? 저도요. 어머니께 선물하고 싶은데 보답으로 무엇을 드려야 할지 고민되어요. 빚이 있어서 불편한데 또 빚을 지기엔 꺼리는 마음이에요. 지갑이 얼마인가요? 돈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때 지갑을 2만 원 주고 각자 하나씩 사서 함께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 이후 남편인 32살과 제 23살 사이의 연애를 통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담긴 지갑을 시어머니께서 보고 웃으셨어요. 오로지 우리 가족끼리만의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동생이 저를 우롱한 거였어요. 동생이 이 사연을 알지 못하기에 차마 말하기도 어렵고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이런 행동에 당황해했지만 솔직히 자신의 마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제 진심을 다 드러내고 열심히 가르쳐드리겠느냐 생각하여 시간 낭비일 것 같아서 절대로 동서가 하나 둘 깨닫게 될 것이라고 넘어갔습니다. 그날 동서가 선물해준 립스틱을 받아봤는데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받고 싶지 않았지만 선물이라고 주신 것이니 고맙다고 하고 받았지만 기분이 많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방에 넣어두고 다음날 예정된 일정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 가방을 챙겼는데 동서가 이번에는 제 가방을 보고 비웃는 게 아닐까 생각했지만 아 형님, 설마 이 가방도 짝퉁이면 곤란해요. 또 짝퉁 사시면 잡아갑니다. 현재 검사들이 다 제 동료였잖아요. 라며 동서를 조롱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동서 주변에는 다 변호사들, 서방님들, 입동서가 자기 직업을 내세우며 저를 상대로 면박을 주는데 어떻게 이를 대응해야 할까요? 순간적으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뭐라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옆에 계셨던 시어머니가 동서 뒤통수를 세게 치는 겁니다. 얼마나 세게 쳤는지 팍 하는 소리가 꽤 심하게 났었어요. 저희 어머님은 절대로 그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어머님은 화가 단단히 난 목소리로 동서를 했고요. 너 어디서 까보니 뭐 믿고 이렇게 설쳐. 오늘 하루 종일 내간에 형님한테 하는 짓들 다 봤다. 어디 하는 짓들 뿐이야? 어디 싹 썩기. 형님을 비고 와.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래? 나도 오늘 참을 만큼 참았어. 아까 너 집에 왔을 때 옷 때문에 접시 못 나른다고 할 때부터 내가 한마디 하고 싶었어네. 형님이네 밥이니? 형님 무서줄 모르고 이러지 마라. 얄미운 행동을 해 너 아주 혼나보고 싶어. 세상에 저도 어머님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봅니다. 세상에 둘도 없을 좋은 시어머님이 아야 동서가 저한테 한 행동을 보고 정말 화가 단단히 난 거예요. 동서가 어이없어 하면서 뒤통수를 만지작하고 있는데요. 서방님도 그런 어머님의 행동을 말리거나 동서를 보듬어주지 않더군요. 다들 어머님의 행동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때 한마디를 더 덧붙였어요. 내가 얼마나 형님을 하찮게 보는지 알겠다. 그래서 내가 이러는 거지? 너는 검사 출신 변호사인데 내 형님은 계약직 출신의 정규직이라 그게 만만하고 웃어 그러는 거잖아. 이렇게 되기도 쉬운 줄 아니? 이런 이력 무시받을 노력 아니야? 내가 왜 사람을 직업으로 평가하고 상대하는 모르겠다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 형님께서 대기업 다니신다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작년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형님께서 대기업에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한 10년 정도 다니고 계시다고요.
동생이 동서라는 것도 놀랍지 않냐고 질문하자 시어머니께서는 다시 형님의 직업을 설명해 주셨어요. 형님께서는 대기업에서 오래 일하셨던 것은 맞지만 작년에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찾으셨어요. 형님께서 감정평가사로 일하시는 것을 알았을 때 크게 놀라며 입을 벌리셨는데 손으로 가리며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감정평가자로 일하게 되었어요. 작년에 합격하여 인턴을 거쳤고 그 당시에 활약하고 있었어요. 목태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멍한 얼굴로 나를 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사람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우면서도 들어와 있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있었나요? 어머, 형님, 뭐 그렇게 소슬한 창피하게 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 못 올 곳에 온 것도 아닌데요. 가족 여행 온 자리에 며느리가 끼는 게 이상한 일도 아니잖아요. 저한테 서프라이즈 해주시려고 몰래 일본에 왔으니까요. 저도 똑같이 서프라이즈 해드리려고 일본에 몰래 찾아왔죠. 어렵지 않던데요. 말이라도 해주고 오던가?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니까 놀랄 밖에 없겠죠? 아니, 그리고 무슨 호텔 보안이 이렇게 허술해요? 체크인할 때 누가 먼저 올라갔다는 말도 전혀 안 해주셨는데 당신이 여기에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문이 열려있기라도 했었니? 아니요. 자격증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제 삶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회사에도 계속 다니고 있었고 아이들도 돌봐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때 아버님도 아프시어서 병원에 입원하셨고 아버님을 돌보는 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버님을 간호하다가 쓰러지시어서 저도 맡아야 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힘들게 공부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기로 마음먹었고 남편이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아버님에게 법적 질문도 많이 하면서 공부해 나갔습니다. 다행히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하여 인턴까지 거쳐 34살에 제가 원하던 직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재산에는 별로 흥미가 없던 시부모님께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했습니다. 저희는 새 집을 추천해 같이 살도록 했습니다. 어머님이 한평생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면서도 이렇게 겸손하시다니 정말 감동적입니다. 제가 배고프고 아픈 시절에 어머님을 만나서 참으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약속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로 너무 기쁩니다. 어머님께서 집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셔주시길 바라며 그때에는 제가 시댁집을 알아보고 이사하게 되었고요. 그때 시댁 동생도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경매로 집을 싸게 사서 좋았습니다. 동서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형이 돈을 모아서 주셨다고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자세히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결국 저희 부부에게서 나온 것이기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있던 일이지만 동서가 제 가방을 보고 짝퉁인 줄 의심하더라도 저는 한마디도 못했는데 어머님이 계셨는데요. 생각으로 일본을 찾아왔다고? 아니, 내가 시킨 일이 전혀 일처럼 들리지 않아. 아이고, 그 재료들이 다 썩으면 집 앞에 음식물 냄새가 엄청 퍼져. 그런데 이게 어째, 진짜 생각 없이 행동만 해도 엄마는 집에 들러붙지도 않았다고. 와, 소름 돋았어. 지금 소름이 도끼로 내 몸을 베듯해. 도대체 왜 우리가 일본 여행을 올 것을 알았는지 찾아온 거야? 나한테 뭐 사람을 붙인 건가? 아니면 내 휴대폰을 해킹했어? 여기에 어떻게 찾아왔는지 알아보라고 다가와 미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냥 거리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사람을 평생 궁금하게 만들려고 말을 해주긴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솔직히 말해 어떻게 시부모님에게 소리를 지를까요? 며느리를 자다 보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이 행동은 너무 많이 넘어선 행동입니다. 저는 서랍을 뒤져서 남편의 여권을 찾아냈고 혹시 모르니 남편의 여권을 복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노트북으로 일본으로 떠날 수 있는 최저 티켓을 찾아보았습니다. 남편이 출발한 후에만 떠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미 비행기 시간과 숙소 위치를 파악해 두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목금토요일에 일본에 가게 될 사실을 알게 된 덕분에 저는 의도적으로 금요일에 출발하는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1박 2일로 떠날 때 값이 꽤 나가기 때문에 속이 쓰였지만 복수를 실행해야 한다는 결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남편에게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모르는 척을 하기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자작날 이야기를 꺼내면서도 남편이 저에게 이어가게 했습니다. 한국어 문법에 맞게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언질 한 번 없이 철면피를 깔고 연기하더니 김장하는 날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다. 누나도 오고 엄마가 기대를 하고 있으니 몰랐던 척하며 말도 안 되는 연기를 했다. 그러나 정말 배신감이 너무 컸다. 그 순간이라도 솔직하게 했다면 이런 생각까지 안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하는데 이런 난쟁이와 결혼했다는 생각에 큰 자책감을 느꼈다. 나는 목요일에 출근하고 마지막까지 그는 시댁에서 자겠다고 했다. 다음 날 김장하러 오라고 했지만 난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싶었지만 참아 나갔다. 나는 김장하러 간다고 하고 안심시켰으며 금요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비행기를 타고 시댁의 식구들이 예약한 고급 온천 호텔인 교토에 도착했다. 바로 제 식구들. 상상조차 못할 일입니다. 제가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 너무 궁금해해 보니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다들 입을 다물며 깜짝 놀랐어요. 김장 다 맡겨두고 자기들끼리 온천을 즐기러 가기로 했다며 말이에요. 제가 빼고 오니까 다들 기뻐했어요. 솔직히 말해 해외에 혼자 나와본 적이 처음이라 그런지 비행기를 타고 숙소를 찾아오는 것조차 즐거웠어요. 네, 즐겁다고 해도 우리 김장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어머, 너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장난치는 겁니다. 어머나, 표정을 보니까 정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재료를 집에 두지 않고 일본으로 날아온 거라니. 아이고, 그런 걸 다 썩히면 아깝잖아요. 어쩌면 좋아. 이 지겨운 김장 이야기는 어떻게 하란 거예요? 제가 지금 일본에 있으니 당연히 왔다고요. 나는 정신 차려 제정신이야. 제정신이 아닌 건 내가 아니라 너겠지? 감히 마누라를 따돌리고 이런 생각을 하겠냐? 넌 진짜 개말도 못한 새끼야. 뭐라고? 너 지금 우리 아들한테 개말도 못한다고 요구한 거야? 지금, 아니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감히 내 앞에서 욕을 해. 저 새끼만 개말도 못한 새끼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개말도 못해. 요즘은 키우는 개들도 여행 다닐 때 데리고 다니는데 며느리를 뭐 종년이라고 김장이나 하라고 나를 참기가 막혀서 내가 아주 당신 내 딸 만행을 인터넷에 뿌릴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부모님 앞에서 무슨 의행이야? 그게 자중하지 못해 앞으로 우리 가족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얼굴 안 보고 살면 그만 아니야? 내가 왜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하는데? 나에게 이런 짓을 해놓고 지금 얼굴을 보고 같이 살아보려고 했어? 나는 안 보고 살자는 줄 내가 일본행 비행기를 타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혼을 생각해왔어. 이곳을 다 봤는데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을까? 이혼이 말만 해봐야 할 수 있는 일인 줄 알아?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야? 아, 당신도 이성을 찾아 천천히 한번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성이 지금 많이 있어요. 아주 완벽하게 있어요. 내가 이혼을 하겠다는데 감히 누가 막을 수 있어?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한 대로 할 거야. 지금 고작 이런 일 때문에 진심으로 나와 이혼을 하겠다는 소린 뭐야? 그럼 내가 지금 가짜로 아무 말이나 하는 것으로 보이나? 당연히 진심이지. 당연히 내가 대바하려고 이렇게 일본까지 비행기표를 예약했다고 알았어. 아, 아무리 흥분을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사건을 가지고 시부모까지 앞에서 이혼을 하겠다는 소리를 하고, 그래, 너도 참 생각 없다. 너야말로 나중에 후회하지 말아라. 이 며느리를 보고 종년이라고 하는데 어느 며느리 간에 맞죠? 제가 시댁의 종년이에요. 하면서 시키는 일을 다 하겠어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집안이랑 더 이상 상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저는 그냥 안 보고 살 거예요. 이혼이 뭐가 숨가요? 요즘은 이혼도 2~3번씩은 하는 시대라는데 어려울 거 하나 없네요. 어우, 아니, 우리 올케가 아주 뿌리 단단하게 났네. 아, 그러지 말고.
이왕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리 같이 그냥 온천이나 하자. 응, 김장. 그거 나중에 다시 하면 되지? 그때는 나도 일손 돕고 그럴게. 응, 아유. 지금은 그냥 마음 풀고 우리 같이 온천 즐기자. 나중은 무슨 나중입니까? 아휴, 귀가 귀 먹었어요. 얼굴 안 보고 살자. 그래서 나는 평생 김장을 할 생각이 없는데 너희들끼리 김장해서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이혼을 결심한 마음이 결코 바뀌지 않으니 내 마음을 돌리려는 씁쓸한 생각도 하지 마세요. 온천을 충분히 즐기고 돌아가요. 내가 그렇게 말하고 대충 수건으로 몸을 닦고 프론트에 가서 빈 방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그때 마침 한 개의 방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혼자 방을 잡아 하룻밤을 보내고 온천을 충분히 즐기고 미리 예약해둔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잘 즐기겠다고 저녁 비행기를 예약해 두었는데 그 분위기에서 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부모님과 연락은 하나도 안 했고 짐을 대충 싸고 친정으로 와서 일본 여행 왔다고 함부로 말해버렸어요.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은 후 면세에서 산 선물을 부모님께 전달하고 이혼하겠다고 하자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된 부모님은 매우 화를 내시며 즉시 이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날 밤에 전화를 차단해도 남편이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급한 마음에 여행을 함께 하자고 했지만 상황이 어렵다는 걸 깨달았고 우리는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절린 배추를 시켜둔 것이 다 썩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서로 쌤삼치며 다투고 결국에는 엄마도 그렇게 하자는 말을 하며 이혼까지 언급하며 떠나버렸습니다. 이같이 심각한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며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지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지능이 딸리니 문제가 있는 너랑은 더 이상 싸울 수 없겠다고. 쌤쌤이 안 쳐도 되니까 우리 이만 이혼하자. 이혼만은 죽어도 못하겠어?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살아? 다음부터는 가족 여행 갈 때 같이 가자니까. 아니, 나는 일본 여행 같이 못 간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모르는 인간한테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혼자 반성하라고 말하지 말자고 하고서 이혼을 쉽게 안 해줄 것 같은 직감에 변호사를 선임했다. 일본 여행을 계획한 것도 며느리는 중년이 하고 남겨놓은 문자까지 전부 증거가 된다고 물으면 난다고 하더라. 내가 은근슬쩍 남편에게 증거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자료 관련 이야기도 좀 던졌더니 그런즉